이번 주 경제 이슈를 쪽집게처럼 골라서 신나게 이야기하는 시간, 신들린 경제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란 기자가 들고 온 첫 번째 뉴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했는데 한국의 영향은 이런 겁니다. 네. 일단 연준이 금리를 3번 연속이잖아요, 이번에. 네네. 그러면 이거 미국 증시하고 우리 코스피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사실 요거가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야, 뭐 다 갖다 붙이기냐라고 말씀하실 텐데요. 이게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는 매파적 금리 인하 아니냐라고 했어요. 금리 인하면 금리 인하지 무슨 매파적이냐라고 하는데 이 매파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 발표를 한 다음에 끝나고 나서 파월 기자회견을 해요. 의장에. 그럼 그 파월 의장 기자회견 때 일단 이번엔 내리는데 앞으로는 좀 내리기 힘들 거야. 뭐 이런 식의 매파적인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니냐면서 좀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날 나왔던 메시지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좀 덜 매파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다 갖다 붙이기냐라고 하는데 온건한 매파적 금리 인하. 저 너무 많이 갖다 붙였죠. 네. 그래서 시장은 실제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감하고 난 다음에 오라클 실적 발표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오라클 실적이 매출은 생각보다 안 나왔고 그리고 비용은 생각보다 더 썼어요. 그럼 최악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 외에서 오라클 주가가 막 10% 이상 떨어지고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AI 버블론이 재점화가 됐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문이 딱 열려가지고 시장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따가 또 브로드컴이 또 한 방 이렇게 때렸습니다. 예.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이제 AI 관련주잖아요. 그런데 브로드컴은 조금 브로드컴 입장에서 억울한 게 실적 잘 나왔어요. 그런데 예. 생각보다는 못 미친다. 그러니까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브로드컴도 같이 AI 버블론 재점화되면서 주말 그 금요일 뉴욕 증시가 나스닥 기준으로 1.9%, 2% 가까이 밀리면서 시장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FOMC로 약간 온건하게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불지폈다면 AI 버블론이 재점화되면서 증시가 주말 금요일에 조금 약간 좀 안 좋은 분위기로 마감을 해서 오늘 개장하는 한국 증시도 좀 별로 안 분위기가 좋군요. 조금 그럴 것 같긴 합니다. 그래요. 아니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범위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게 뭔 소리예요? 중립금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그렇다고 고용을 해치지 않는 적정한 금리 수준을 말하는데요. 그 안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럼 앞으로 안 내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말하면 올리지도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요걸 이제 그 시장에서는 인상 가능성은 일단 닫아두고 그리고 인하 여부는 앞으로 뭐 고용 데이터가 나오면 이제 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여지를 남겼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예. 이 고용 데이터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셧다운 여파 때문에 뭔가 지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 지표가 좀 여러 개 나오거든요. 이제 화요일 날 고용 지표가 연달아 나오고요. 11월 고용 지표 그리고 이제 그 물가 지표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서 아마 연준의 결정이 갈릴 텐데 일단 이렇게 나오게 되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금리를 몇 차례나 내릴지 이제 예상을 하잖아요. 그 예상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점도표라는 게 공개가 되거든요. 예. 이 점도표라는 건 연준 위원들이 각자가 생각하는 금리 수준, 적정한 금리 수준을 점으로 찍는 겁니다. 그래서 점도표예요. 재밌네. 예. 네, 점도표인데 그 26년 점도표를 보니까 예. 보통 점도표의 경우에는 뭐 사실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하잖아요. 그 점이 특정 구간에 이렇게 밀려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밀집해서 찍혀요. 예.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그런데 그 26년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점도표가 이렇게 아래로 굉장히 벌어졌어요. 높이 보는 사람들은 3.75에서 4% 그러니까 12월에 금리를 내리면 안 됐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아니면 2에서 2.25% 확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 평균값이 3.4%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26년에 금리를 한 차례만 내릴 것 같다라고 연준 위원들은 이제 점을 찍어서 예상을 하는 거고요. 그거 말고 CME 페드와치라고 이게 선물 금리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앞으로 금리 어떻게 될 것 같아가고 예상하는 시장이 있거든요. 그 CME 페드와치에 따르면 내년에 금리는 2차례 내리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의 전망도 살짝 엇갈리고 있고요. 이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야 점도표 보면 상당히 안 내릴 것 같은데라고 예상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또 여기서 변수가 뭐냐면 뭐요? 파월 의장의 임기가 5월까지예요. 아니 그래서 네. 그 지금 파월 의장의 생각하고 다른 위원들의 생각이 좀 다른 것들 이게 이제 막 불거져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게 이제 의장의 임기 이제 레임덕인가요 일종의? 약간 뭐 힘 빠졌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만큼 이제 연준 위원들 간에 예. 전망이 각각 엇갈린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지표가 지금 엇갈리게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내부 의견차들이 이렇게 밖으로 새 나오는 거 이거는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밖으로 새 나온 게 아니라 금리 네. 결정이 이렇게 나왔다고 점도표가 이렇게 벌어졌다는 건 공개된 자료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연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안에서 뭐 이렇게 막 싸우고 그래도 예. 일단 맨 마지막에 발표할 때는 만장일치 의견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역사상 이렇게 가장 분열된 연준은 뭐 30년 만에 처음이다. 뭐 이런 뭐 되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럼 왜 이제 그래요? 분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만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연준 이사들이 좀 성격이 섞여 있어요. 원래부터 거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과 예. 트럼프가 이렇게 갖다 박은 예. 사람과 예. 그리고 약간 굉장히 그 트럼프 말을 잘 듣는다기보다는 트럼프의 생각과 비슷한 사람과 이게 막 섞여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5월 파월 의장의 임기가 종료되고 신임 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뭐 신임 의장은 누가 되든 다 트럼프의 생각처럼 아 그래요? 금리를 좀 잘 내려줄 사람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누가 되든지 간에 트럼프 대통령 찍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트럼프가 임명하는 건데 뭘 찍고 말고 할 게 있어요. 그러네. 의장은 트럼프가 네. 임명하는 거니까요. 그 누가 돼야 우리한테 좋아요 말아요 이런 거면 질문 성립도 안 하겠네요.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니까.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그래서 그 전까지는 캐빈이 2명이 있습니다. 케빈 헬셋과 케빈 워시가 있어요. 케빈 헬셋은 거의 꼭두각시 아니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야 나 금리 낮춰야 돼. 너 빨리 낮춰야 돼. 이게 트럼프 때문이 아니고 이제 금리를 낮추는 게 우리 경기에 미국 경제에 도움이 돼라고 하면서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연준 의장을 누구를 뽑을 거냐를 이제 결정하기 전에 재무부 쪽에서 월가 쪽에다가 이 사람은 어떤지 한번 의견을 청취를 합니다. 이 의견 청취 과정에서 월가에서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가 반대. 안 돼 쟤는. 왜? 트럼프 꼭두각시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시장이 더 위험해진다. 연준이랑 재무부가 밀접한 거, 서로 견제가 아니라 그냥 하나가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게 나오니까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거의 케빈 헬셋이 된다라고 다 예상하고 있었고요. 그 이른바 예측 시장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그 사람이 되는 확률이 거의 뭐 70% 80%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취 과정에서 월가 쪽에서 굉장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트럼프가 이제 그 연준 의장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데 야 지금 2명의 케빈을 고려하고 있다. 아까 케빈 워시 얘기하고 케빈 헬셋 있잖아요. 그러니까 케빈 헬셋은 아까 꼭두각시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나는 둘 중에서 케빈 워시가 더 괜찮아 보인다는 식으로 또 말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그 월가 쪽의 반응을 조금 수렴한 게 아니냐. 그러면서 케빈 워시를 얘기하면서 야 내가 워시를 만나봤더니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가 있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가 되든 이제 금리를 내릴 사람을 거기다 앉히겠다는 거고 봤더니 케빈 워시도 원래는 좀 약간 매파적으로 가까웠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금리를 내릴 거라고 이제 트럼프한테 얘기했다는 거고 트럼프가 원하는 금리는 지금 3.5에서 3.75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원하는 금리는 내년 1%입니다. 많이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트럼프가 원하는 빅컷을 해야 되는 트럼프가 건데. 원하는 금리는 거의 달성 불가능한 금리 수준인데 어쨌든 그 정도로 금리 인하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라는 거고요. 그럼 트럼프가 왜 이렇게 금리를 낮추고 싶어 하느냐를 보자면요. 미국의 빚이 얼마인지 아세요? 많겠죠. 네네네. 이게 그 4일 기준으로 재무부가 연방정부 총부채를 공개했는데 30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30조 1290억 달러. 이러니까 잘 감이 안 와가지고 제가 해봤더니 4경 3,700조 원. 갚을 수가 없는 숫자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자 지출이요. 올해 기준으로 1조 2천억 달러가 나갔는데 이게 국방 예산을 초과하면서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다고 했나? 이자. 네. 그걸 줄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맞아요. 목적은. 맞습니다. 이자 부담 줄여야죠. 이게 1%포인트만 금리 낮아져도 이자가 얼마예요? 지금 이자로만 1조 2천억 달러가 연간 나가고 있어요. 국방 예산보다 더 많이. 우리나라 금리 얘기하면 가계부채 이자 감당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은 그게 아니라 일단 국가부채 이자 얘기부터 먼저 하네요. 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뭐 어차피 달러 찍는 나라니까 그렇죠. 뭐 그렇긴 하지 부도 위험 뭐 이런 거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간에 연방 정부가 이렇게 이자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고 싶어하는 트럼프의 심리. 그런 게 이제 반영이 되는 인사를 앉힐 거고 그런데 이 인사가 앉아가지고 무조건 트럼프 말만 들으면 또 시장이 싫어하거든요. 거기서 균형을 잘 맞춰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미국도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입김 때문에 뭐 인하로 간다고 치면 폭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나라는 어때요?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독립성을 가장 중요하게 모든 중앙은행이 다 독립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예. 대통령 역시 그 의견을 줄 수 있다지 자기 의견을 따라라라는 건 아닌 거고 아무튼 예. 한국의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금리를 미국이 낮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나마 약간 좀 그래도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래도 여지가 생겼다 뭐 이렇게 예. 왜냐하면 금리 차이가 많이 벌어졌었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낮추고 우리는 동결을 하면서 금리 차이가 상단 기준으로 1.25% 포인트로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 그 환율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환율에 그래도 그나마 약간 긍정적인 거거든요. 예. 미국의 돈값이 싸진 거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환율 입장에서 좀 긍정적인데 문제는 환율이 안 내려와요. 그래요?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 환율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예. 근데 내려오는 척하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왜 그러는 거예요, 그 환율? 환율이요. 예. 이게 구조적으로 아니 다른 나라는 안 그런데 또 우리나라만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심합니다. 예. 네. 아니 그래서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동남아 여행 싸게 못 가요라는 네,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환율이 안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이게 기조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전 세계 통화가 다 약세로 돌아서는 그런 국면이 있어요. 그때는 예. 뭐 다 같이 약세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달러가 약세면 전 세계 통화가 이제 다 같이 강세를 보이는 예. 국면이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를 내리면서 미국이 달러가 조금 약세로 돌아섰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금리 내렸으니까. 예. 근데 우리는 다른 나라 통화는 그래서 금리가 낮아져서 그 자기 자국 통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는 올라가는 척하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 요인 말고 우리 정확하게 보면 달러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원화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 요인 말고 우리 내부의 요인이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 내부 요인에 있어서 펀더멘탈적인 측면과 수급 측면이 있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환율 움직이는 사실 수급 측면인데 예. 지금 달러를 공급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공급해 주는 주체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러면은 일본이나 동남아 이런 데는요? 거긴 있어요? 거기는 지금 우리랑 비교해 봤을 때 아까 수급 예. 말씀드렸는데 달러를 공급해 주는 주체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달러 찍는 나라 아니니까 기업. 하나가 수출로 돈 벌어오는 거, 하나가 예. 외국인 관광객 들어오는 거. 근데 관광객이야 워낙 뭐 그러니까 차치하고 수출로 해서 돈을 벌어오면 기업들 입장에선 이걸 환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환전 안 해요 요새. 예. 왜 어차피 미국에 다시 투자해야 되니까. 혹은 기업들 입장에서도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봤을 때 예. 다시 약세로 돌아오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환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안 되는데 예. 반면에 이 달러에 대한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뭐 늘었어요. 그건 맞죠. 네, 국민연금 투자 그리고 우리나라 개인들의 투자. 예. 이게 서학개미들의 투자가 지금 뭐 꺾이지 않아요. 그냥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게다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민연금도 어쨌든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 이게 구조적으로 수급이 지금 공급은 안 되고 수요는 많아진 상황이라 내년에도 이제 예. 이른바 뉴노멀로 1,400원 단위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아니 지금 뭐 정부에서 긴급 회의를 열어가지고 저 대책 논의를 했다는데 뭐 뚜렷한 방법이 있어요? 지금? 없죠. 어제 이제 그 기획재정부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다 모았어요. 관계기관 합동인데 긴급 경제장관 간담회인데 재밌다기보다는 좀 눈여겨볼 분이 이날 온 사람들 중에 뭐 금융위원장이나 한국은행 총재, 금감원장 뭐 당연히 오겠죠. 거긴 그렇죠. 근데 복지부 차관, 복지부, 네. 그리고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 뭐 산업통상부를 갖다 치고. 산업통상부는 이제 기업들을 독려해라라는 거고 복지부는 국민연금 때문에 되는 거잖아요. 네. 연금 더우다 해서 환율 방어하려고 그런 거예요? 방어라기보다는 정부 입장에서는 예. 국민연금의 수익률도 어쨌든 원화로 계산이 되고 게다가 국민연금을 줄 때도 어쨌든 원화로 주는 거잖아요. 예.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연금 수익률 측면에서도 환율 방어를 꼭 하려는 목적은 아니라 예. 그냥 적정한 환율 수준에서 환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예. 말은 하는데 다들 환율 방어라고 생각하고 있죠. 사실 언론에서도 그 문제 되게 지적을 많이 하긴 했는데. 네,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 신들린 경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란 경제 전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